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계십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 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주였습니다. 이 30여일을 돌아보면 굉장한 속도전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한데 하나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100점 혹시? 99점. 오, 99점. 네. 1점은 왜 빠졌나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이 조금 좀 흠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완급 조절 성공. 요 정도. 저는 실용. 강조된 메시지 핵심을 보면 실용.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되더니 이재명 대표가 바뀌었네. 이전 강성임 이제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속내, 소회 이런 얘기를 쭉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핵심은 실용인 것 같습니다. 일. 네, 저는 정상화 같아요. 정상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다가 정상적인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30일이었다라고 보이고 사실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기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대통령의 책무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냥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상화 과정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거는 사실 지난 3년의 효과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민생경제 챙기는 거라든지 외교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 이제 국정운영 할 때 생각을 하는 거랑 그 전임 대통령들이 했던 거랑 비교해봐도 상당히 통합 메시지를 좀 강조하셔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갈등, 분열, 야당을 짓밟고 또 상당히 자기네들을 독재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하나도 안 나타나가지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두 99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그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데 먼저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요즘에 정체불명 평론가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100점 주세요. 제가 이제 우리 진영이라서 나 뜨거워서 적당한 선에서 했는데 우리 장 소장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그럴 줄 알고 제가 아까 눈치 주셨잖아요. 제가 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매우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비주류 있잖아요. 좀 그러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표 시절 좀 비판적이었던 분들, 그건 일국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분들도 요즘 들어보면 정말 잘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비판했던 지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니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평가들 다들 후하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정도 수준까지 대통령은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걸 잘 맞춰줘야 될 텐데라는 우려가 들 정도예요. 네. 사실 지금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잖아요. 관련한 여론조사도 하나 나왔는데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잘하고 있다 65%, 잘 못하고 있다 23%로 과반이 넘는 수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워낙 초반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다 보면 요거를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봐서는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잘 끌고 가실 걸로 보여요. 제가 아까 완급 조절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요건 요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요거는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요런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양쪽에서 다 지지를 더 받게 되겠죠. 탄탄한 지지층에 더해서 원래 지지세가 약하거나 안 했던 분들도 좋은데 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인사도 그렇고요. 무리하게 하지 않고 가장 취임 초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는 본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정말 형소법 등을 바꿀 거냐, 공직선거법을 바꿀 거냐. 근데 그걸 딱
정지시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분이 대통령 되시더니 확실히 안면을 바꾸시는구나. 아, 이 대통령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메시지와 인사에서 제가 좀 읽을 수 있었던 거는 겸손하신 것 같다. 예, 예. 또 존중하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 존중이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야당 인사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국회 가서 싸우라! 막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가서 잘 설명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막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성 친명인 분들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비서실이나 내각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좀 이거 내 맘대로 한번 해볼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강훈식 비서실장 아니면 우상호 정무수석 뭐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좀 다독이면서 균형을 좀 잡지 않을까. 인사 배치를 상당히 좀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저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자신감. 시장 또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오랜 행정가 갈등 상황을 조정했던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봤던 지점이 뭐가 있냐면 지난번 광주 타운홀 미팅이에요. 그때 이제 그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 이제 못 들어가서 네. 일단은 소리를 들어서서 얘기하셔라. 근데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일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일단 시행령 관련된 법의 시행령에 유족에 대한 그 처우 문제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과거에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면 특히 참사 유족들은 정말 말씀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게 강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그랬냐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일단 기다려 보시라.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참사 유족에 대해서. 대신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행령 내가 뭐 국무회에서 의결이 된 건데 이거 다 유족들과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지시했거든요. 그건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행정과 입법을 철저하게 분리해요. 본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부 할 일은 입법부. 행정부 할 일은 행정부.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 보면은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말하는 대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개인적 정치적 친분을 최소한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인사 문제가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문제가 오더라도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눈여겨보고 가장 저는 이럴 수가 있나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권력자인 국민이 준 권한에 대해서 많은 권력자들은 그 권한을 막 사사로이 썼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권한에 대해서 상가는 듯한 그런 표현들과 결단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한 지시했다든지 주목할 만한 거는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겠다. 예. 사실 감사원은요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본인이 정가의보도처럼 활용하면 괜찮은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면 입법부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감사원이 국회에 가서 본인을 견제하게끔 만든다는 것들은 굉장히 권한에 대해서 사사를 쓰지 않겠다는 의지다. 현재까지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손색이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이제 장 소장님 언급하신 것처럼 겸손으로 읽힐 수도 있고 박 실장님 언급하신 것처럼 자신감으로 읽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60%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60% 그렇게 높은 숫자 아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80%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담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3%를 받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도
참. 그렇죠. 네.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서 수장님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킬 수도 있고 견제 기능을 하는 제도인데 본인이 먼저 대통령이 먼저 이걸 부활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안 했던 거를 그래도 하셨으니까 지금 한 8년 이상 9년 가까이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그걸 두 정권에서 결국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한 걸 하셨다는 것에서 평가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정치라고 봐야 되냐 하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와 바꾼다 그때 그랬잖아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과 바꾸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비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고 계신다.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일방적인 어떤 뭐 자치단체장들의 이 자화자찬식의 얘기에 대해서 국가산단 만들면 기업이 줄 서서 옵니까?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원래 잘하시기 바랍니다. 뭐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러고 박수 치고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도 도입은 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누구를 임명할까? 물론 국회에서 추천을 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진영에 있는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한다면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입 취지, 의지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좀 이거는 평가 유보입니다. 누구를 임명할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뭐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기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대로 사실은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에 있으면 엄청난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가끔 이 민원들은 이권과 연계돼서 불법의 경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핑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인척이나 또는 수석. 야, 이거 하면 특별감찰관에는 우리 걸려. 핑계댈 게 생겨요. 사실 이런 그래서 이 예방 조치, 예방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역대 정부가 계속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메시지를 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별감찰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의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특별감찰관을 국민의힘이 지정한 그 사람으로 하면은 받겠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누구죠? 뭐 친윤 검사로 유명했던 이번에 옷 벗었죠. 동부지검장이었던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별감찰관의 성향을 따지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좀 법률과 여러 가지의 능력을 고려해서 앉아 있는 게 훨씬 낫지. 거기에 국민의힘에 추천한 사람이 거기에 떡하니 앉아 있으면 그게 견제의 기능이 될까요? 그거는 저 정쟁의 요지밖에 안 될 것 같고 사실상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해서 아주 중립적인 사람 그걸 앉혀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조금 전에 이제 서 수장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분이 양석조. 맞습니다. 네, 양석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번 특별감찰관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에 임하겠다라면서 의지를 불살았는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특별감찰관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던지긴 했어도 이게 여야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될 겁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눈치를 본 것이잖아요. 이번 대통령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 명 한 명에서 한 2명 추천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곧 추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반발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읽는다면 정말 중립적이고 올곧은 사람으로 추천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정치인사 이전에 멤버셨던 김준우 변호사님 같은 분이 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추천을. 네. 아니 그렇게 김준우 변호사 조금 보고 싶네요. 네. 딸깍발이 원칙 소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어떨까? 정치인사 예전 멤버라서 혹시 서정욱 변호사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죠? 아니 거기 공식 멤버는 아니셨잖아요. 김준우 변호사님.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의 그 특별감찰관 기능을 하셨던 걸로 한때 소문이 났어요. 특별감찰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거는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장관 인선도 거의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대거 후보들을 추천을 했는데 청문회가 있어야겠지만 어떤 인선이 가장 논쟁적이라고 보셨는지. 뭐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농림부 장관, 송미령 장관. 여전히 문제라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기자회견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 임명을 하셨는지는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이분이 정권 교체됐으니까 곧 자리를 물러날 거라고 생각해서 보여줄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 답변 태도를 보였다. 잘 준비해서 신임 대통령의 질문에 굉장히 잘 답변을 했다. 그걸 눈여겨보고 계속 일을 하자고 했다. 요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분이 양곡법 관련한 그런 말을 갑자기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아직 마음이 안 풀리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다 좋아요. 뭐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장관에 지명이 되셨을 텐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다. 물론 정치인이 면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야 장관이 농정을 하는데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바꾸는 거를 저 말 하나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단체도 들고 일어나는데 저는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뭐 벼 재배 면적을 줄인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던데 결국은 그거는 부족하다. 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글쎄요. 직을 받는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작동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 점은 굉장히 인사에 있어서 좀 고려가 덜 된 부분이라고 봐요. 이분이 저희 쪽에서 장관을 했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딱 요 사안만 봤을 때 이게 가능한가. 불과 몇 달 전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가 너무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 약간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전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 일부에서도 워낙 농촌 지역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양곡관리법을 그대로 통과시켰지만 자 그러면 쌀이 남아도는 게 실제 현실이고 그러면은 너무 계속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식량 안보 차원에서 계속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많은 쌀이 남으니까 그리고 쌀 소비량이 거의 반으로 한 20년만 30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우리가 자급률이 낮은 다른 작물로 바뀌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사실은 뭐 수매가가 공정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대량으로 다 사들인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송미령 장관이 국무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신 뭐 재배 면적을 줄이는 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디테일들을 감안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고 봐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한 걸로 보이고 당시 양곡관리법 때도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을 잘 협의가 됐으면 그때 통과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이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양쪽 다 민주당도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도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과거의 장관과 지금의 대통령이 협의가 됐다. 그리고 협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좀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 이제 교육부총리로 지명을 받은 건데 제자 논문 10개 표절 의혹, 뭐 경향이나 한겨레 진보 신문 같은 경우에서도 제자 석사 논문과 50%가 유사하다. 그리고 교수 시절 논문 2개가 판박이다. 뭐 이러한 논문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다른 분은 몰라도 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논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다면 이것은 청문회 과정 중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낙마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여러 가지 교육 정책도 그렇고 이게 논문 표절이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 막 논문을 이렇게 갖다 썼다 이런 것들이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쉽게 통과될 수 있을까 막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이건데 여러 가지로 뭐 한두 개 더 나오게 된다면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장 소장님하고 비슷한 그런 우려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가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은 없고요. 다만 돈이 많은 게 흠은 아니다. 더러 뭐 후보자들 중에 기업인들이 많고 뭐 한성숙 후보자라든지 뭐 한성수 후보자라든지 두산 뭐 에너빌리티 뭐 등등등 기업인들이 많이 이번에 등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업인 활동에 있어서의 이해 충돌이라든지 재산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큰 어떤 뭐 우려는 없는데 다만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제자 논문에 대한 표절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윤리에 굉장히 저희가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통해서 전체 1기 내각에서의 원명이 되는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저는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본업과 관련된 일이니까 이건 아마 커질 거예요. 이진숙 후보자는 다른 부처가 아니고 교육부 총장 출신. 맞아요. 그런데 논문 이 문제가 나오고 제자 논문 카피 이런 게 나오면 뭐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못 버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궁금한 거는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논문 자기가 제일 저자로 교신 저자 정도로 올릴 거를 자기가 제일 저자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 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제일 잘할 텐데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나 이거 걸리는데 이 생각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의식이 굉장히 궁금하고 물론 사실관계는 더 봐야 되겠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더라도 이제 본업에 충실한 관점에서 볼 때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차장까지 하다 나왔으니까 세무법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1년 9개월 동안에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얘기 되죠. 아니요. 안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목이 메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끊으려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목은 맺는데요. 지금 시간상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행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네. 박 실장님 말은 광고 듣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제 17개 부처 장관 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박 실장님 말씀을 제 본인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광고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이 메어서 생존력이 강해요. 네, 말씀해 저도 주시죠. 이진숙 후보자는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으로 민주당 분위기 봐도 분위기가 쎄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낙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죠. 지금 후보자 시절에 중국 칭화대 논문 표절이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뭐 총리가 그 논문 가지고 석사 논문 가지고 총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김민석 총리를 중국법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별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강조하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권위가 일단 안 쓰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임광현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물론 세무법인 만들고 근데 보도로만 볼 때는 본인은 뭐 1억 조금 넘는 연봉을 받았고 거기엔 20명 남짓한 다른 직원들 회계사를 포함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1년 9개월 동안에 매출 규모가 100억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갖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매출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정관예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네, 대형 세무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20명 정도 되면 그 매출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임광현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돼요. 매출이라는 게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로 간의 거래 내역서를 했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관이라는 것도 그 기업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심한 어떤 압력이라든지 권력을 행사해서 그랬다면은 문제가 되겠으나 사실 정관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부도덕한 의식이 있을 수 있어서 지적은 당하겠으나 구세청장의 어떤 후보자로서의 자격 시비까지 완전히 가긴 힘든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자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논문을 중복게재하는 거는 그냥 어떤 학자로서의 윤리의식 부분에 있어서의 중복게재에 책임이 있어서 사과하고 반성하면 되지만 제자들의 논문들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자신의 그 학업적인 성취로 썼고 그거를 표절해서 활용했다면 이 부분은 저는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차라리 국세청장보다는 더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이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뭐 진보 언론에서조차 민주당의 낯선 인선이다 이런 표현을 한 부분이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 출신을 기용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를 두고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좀 거센 비판을 하는 측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 뭐 봉욱 수석 외에도 뭐 이진수 법무부 차관, 뭐 성상원, 뭐 대검, 뭐 검찰부장, 뭐 이런 분들 자꾸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아예 명단까지 만들어서 뭐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해가지고 뭐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논의를 이끌고 있는 쪽은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보이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있을 텐데 검찰에 의해서 뭔가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스스로 가장 심하게 느끼는 쪽이 조국혁신당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물론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하겠지만은 조국혁신당도 그거에 못지않게 거기에 기여했다는 정치적인 평가를 얻어서 독자 정당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당선자를 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박은정 의원이 SNS에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요거 관련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관여를 했었다. 이런 취지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다시 윤석열을 써도 개혁이 된다는 말이냐라고까지 적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적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세게 발언을 하실 수 있겠으나 저는 최소한 새로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다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또 사적으로 본인도 검찰 출신이라서 그 안에서 핍박받았던 기억들 때문에 정말 분이 못 풀려서 할 수 있겠으나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부분들까지 비유해서 현 정부의 인사를 흔든다는 것은 좀 크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로서의 조직이 돼야 자갈도 넣고 볼에도 넣고 해야만 단단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검찰개혁 봉욱, 이진수 이런 분들이 친윤석열 이 검찰과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검찰개혁이요. 마지막 스스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한번 해보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입법해서 제도적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힘으로 검찰개혁하려면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박은정 의원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견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을 비유하는 것은 조금은 많이 나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거 봤는데 정말 뭐 야당 의원이 공격하는 것처럼 대단히 막 세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야당은 야당이죠. 조국 혁신당도. 그래. 정체불명의 지금 평론을 하시는 겁니다. 야당이지 조국. 아니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그래도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연합하면서 같이 선거운동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나? 범여권으로 일단 지칭하고 섭섭한가 보죠. 범여권.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왜 그래요? 어디 들어가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인사를 보면은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무엇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그냥 이전처럼 어떠한 한 인사가 고집과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표적인 온화한 대화 타임론자잖아요. 예. 그분이 어쨌든 좀 차분차분히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추석 전까지는 좀 얼개 정도 마련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속도 조절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휴대전화 메모가 포착이 됐잖아요. 검찰 개혁하려면 신속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그게 이제 본인이 쓴 건지 누가 이제 보낸 건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 자체가 뭐 급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종합을 해보면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대화 타협, 같이 안을 만들어보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막 급하게 무언가를 좀 바꾸려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검찰개혁을 빠른 시일 안에 완수하겠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도 뭐 인선 같은 경우는 조직에 있다 보면 다들 그런 거 느낄 겁니다. 뭐 약간씩의 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사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언론사를 예를 들면 국장이 됐을 때 제일 본인이 볼 때 일 잘하는 사람들을 밑에 부장에 두는 거예요. 그럼 각 부장들은 제일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 밑에 반장이나 뭐 차장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재 확보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이하게 어떤 회사에 라인이 있어서 국장이 갖고 다른 라인이 됐어요. 근데 직원이 뭐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일 잘하는 사람은 저쪽에 저분은 저쪽 라인에서 정치부장이고 뭐 사회부장했으니 쟤네들 빼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라인과 거기에서 이상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 상관없이 대부분 어느 조직이나 중용되는 게 사실 그 조직이 잘 되는 길입니다. 아마 빼고 나면 일 못하는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진수 차관이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나 이분들 개인적으로 모르고 일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제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이들은 안 된다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심우정 검찰총장 시절에 잘 나갔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행동 자체가 어떤 아주 선을 넘은 것들이 있었냐. 물론 몇 가지 기소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기소할 만한 이유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유예가 무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묻어놨어야 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이순수 차관도 제가 뭐 들어보면 그 대검 회의에 석방주의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총장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때 상이 있어서 못 갔대요. 검찰 내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분이 친윤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일단 빼는 거는 넌 절대 안 돼.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빼는 건 맞지 않다. 그럼 그 배경에는 앞서 윤희석 전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정치적 이유 사실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만들어진 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더 세게 가자 이런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 사실은 무조건 다 해체하고 뭐 얘기했다고 해서 취지인데 해체하고 그러면 분해는 좋겠지만 기분은 좋겠지만 사실은 뭐 형사사법 체계에서 서민들이나 또는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봉욱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일 때 검찰 개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하나 조국혁신당 쪽에서 하는 우려거든요. 근데 또 반론으로는 검찰 출신만이 또 이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수술하는 집도의들이요. 예를 들면 치과 의사가 예를 들어서 뇌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의사지만.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는 그 조직을 아는 사람이 어디를 이렇게 개혁을 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걸 인류적으로 옛날 정권과 걔를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검찰이면 안 돼. 조직이니까 봐줄 거야.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장 소장님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주도해서 계약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속도도 조절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손발을 맞춰가고 검찰을 잘하는 사람 앉혀서 순차적으로 한번 계약을 단단하게 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라는 의지와 결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본인들 주장만 옳죠? 또 대통령의 입장도 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정권자는 현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좀 온화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요. 몇 달 전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몇 달 전에 저 똑같은 소리를 제가 왜 본인들만 맞죠? 이런 말은 정말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계속 이런 자세를 견제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감동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래요? 윤 대변인님 제가 목임입니다. 분량 확보를 위해서 제가 국민의힘 얘기로 좀 저희 듣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너무 요즘에 예. 아니 안철수 혁신위가 출범했잖아요. 예.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세요? 일단 혁신위를 안철수 의원 정도 중량감 있는 분이 맡으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원내에서만 한정한다면 안철수 의원 외에 맡으실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첫 일성부터 뭐 백서 만들겠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백서 관련해서 조금 트라우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선 백서라는 게 작년에 그 조정훈 의원이 저희 그 총선 패배 관련해서 정책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가 결국 표지도 못 보고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혁신하겠다고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한 정치적 메시지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고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혁신이가 뭘 하겠다보다는 무엇을 주장하겠다는 본인의 방향을 먼저 말씀하셨으면 좀 기대를 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얘기는 장성철 소장이 여러 방송에서 하셨잖아요. 뭐 인적 청산이라든지 뭐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내 의사 안 받아주면 나 안 한다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이제 구성도 뭐 원내 둘, 뭐 원외 둘, 뭐 바깥에 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느낌. 뭐 연락 안 오셨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뭐 원내, 뭐 당, 박, 뭐 이렇게 막 딱 둘둘둘 이렇게 나누는 것도 너무 좀 기계적이고 혁신이라는 이름이 안 맞아 보여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백서가 정말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좀 잘 고쳐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원래는 원칙이잖아요. 근데 백서가 약간 누구의 탓을 하게 되는 저격용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따라붙는 거잖아요. 문서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알죠. 문서의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표지부터 시작해서 목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구성부터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많이 들어가죠. 혁신이 관련해서 문서 만드는 것보다 저희가 왜 뭘 혁신해야 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뭐가 원인이고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건데 형식부터 말씀하셔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립니다. 백소 의미 있죠. 당연히 만들어야죠. 선거 졌으니까 왜 졌는지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혁신이가 할 일의 한 11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선을 정말 누구로 할 것이냐라 이런 조건을 걸었어야 해요. 처음부터 비대위원장에게 우리 혁신이가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대위원회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마라. 다 받아들여라. 정권을 줘라.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도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백서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안철수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비대위와 상의해서 백서 TF 만들어가지고 백서 만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비대위와 호흡을 맞춰간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혁신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좀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혁신할 수 있는 거는 인적 청산을 해야 되고요. 지도부 선출 규정 바꾸면 됩니다. 다른 혁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생각만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생각 못 하시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움직임이나 논의나 생각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저는 혁신위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백서를 자꾸 지난번 조정훈 TF장 때 백서도 그렇고 언급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인쇄소가 있나 이렇게 백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놀고 있는 인쇄소가 있어서 뭔가 일을 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저는 백서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뭔가 처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백서를 보고 처방을 내려야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엄청 급한데 백서 나올 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7월 말쯤 안에 내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손 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약간 의사적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환자 들어오면 CT나 MRI부터 먼저 찍고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급한 외상 환자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건데 이거를 지금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뭐 백서 그건 나중에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은 누가 알아도 뻔한 처방들이 필요하잖아요. 말씀하신 인적쇄신해야 되고 최소한 상징적이라고도 해서 어떤 수구에 기댄 분들이 더 이상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라도 필요한데 백서 만들고 하면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폰트 24로에 13호로에 이것 가지고 시간 끌다가 그때까지는 그냥 여러 논의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대로 된 일머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의 순서가 좀 틀렸다고 봐야죠.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 구성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도배로 비유를 할 때 도배 벽지가 누렇게 뜨고 곰팡이가 슬어서 완전히 그 부분들을 이제 새로 도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벗겨내고 거기를 닦아내고 새로운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그 누런 벽지, 친윤의 벽지가 그대로 곰팡이가 쓴 채로 있는데 여기 혁신을 덧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혁신을 입혀봤자 도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안에서 떠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하는 혁신은요. 말씀한 대로 백서나 좀 건들고 TF를 통해서 선언적 의미를 하되 결국에는 혁신다운 혁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친윤에 누렇게 떠버린 그리고 곰팡이가 쓴 탄핵 반대의 세력들을 다 벗겨내고 깨끗이 벽을 닦은 다음에 새로운 어떤 도배지로 바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변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다들 비판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안철수 의원이 왜 백서 얘기를 했을까를 그냥 혼자 생각을 해서 대변을 해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백서를 만드는 취지가 정말 그런 원래의 그 취지보다는 결국에는 이렇게 안 됐으니까 누군가의 탓이다라는 이 친윤 때문이다라는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고서 청산을 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실까 싶은 거예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근데 그게 좀 이제 시간상 안 맞아요. 안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친윤이 지도부가 다 따지고 보면 그대로 권선동, 송원석 이 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혁신을 백서를 해서 당신들 책임이라고 던져줘요. 뭐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백서를 들고 다 해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혁신의 백서를 만드는 거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냥 하나의 이미지와 당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도 수준으로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군요. 네, 활용하는 것이지 네. 혁신안의 백서가 나와도 지금 국민의힘이 마땅히 바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실로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받으셨다면 저 같으면 일의 순서가 혁신위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서 당이 어떻게 변하겠다는 전체적인 어떤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전당대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당대회가 혁신이 마치는 기간보다 먼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뭐 8월 15일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최소한 60일의 기간을 달라고 했던 안철수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전당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비대위의 얘기를 하고 일부는 새 지도부의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혁신위원장 하라고 했으면 전당대회 연기해라라는 말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혁신이죠. 뭡니까 이게. 일부는 비대위 물러날 2달짜리 비대위에다가 얘기를 그 뭐가 되겠어요. 그런 그렇죠. 비판을 하게 돼요. 제가 혁신위원장이라면은 송원석 비대위원장 당신부터 물러나라고 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지난 탄핵 과정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 중에서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법적인 체포 중재해라. 대통령을 지키자. 막 이런 사람들. 그 45명. 그 사람들은 뒤로 빠져야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사가 송원석 비대위원장인데 그분 비대위원장이고 당직자들 봐보세요. 다 영남권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정점식 의원, 네. 김정재 의원. 그렇죠. 네. 뭐 전략기획부총장 이런 분들을 다 경북, 구미 이렇단 말이에요. 기재위원장은 또 이미자 의원 또 이제 선정을 했고 다 대구, 경북, 영남 쪽 분들이잖아요. 혁신을 어떻게 해요, 이걸? 뭐 안철수 혁신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서 이제 장수현님 얘기해 주셨지만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 네. 백서보다도 사실 그걸 만약 한다. 그래서 민심 100%로 하겠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보지 않고 그걸 관철시킨다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딱 규정했어요. 룰을 바꿀 생각이 없다. 룰을 왜 바꾸냐. 룰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더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그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써낸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혁신이가 지금 그렇죠. 발족을 했는데 룰을 안 바꿔 이렇게 규정을 내려버렸잖아요. 가이드라인. 네. 그러면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그럼 나 안 해. 그렇지. 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전당대회 나오고. 근데 하고 싶어해. 왜냐면 혁신이 막 이걸 막 하고 싶어 하긴 해요. 본인이 존재감이 없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혁신이 요원하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혁신이 출범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